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영화 터미널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에피소드까지 하면 아마 발굴 작업이 네.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지프님께서 이 영화 보면서 좀 마지막으로 발굴해보고 싶었던 포인트는 어떤 게 또 있었던가요? 사실 2에피에 끝낼까 하다가 네. 저희가 좀 3에피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1월 14일까지 하는 그 넷플릭스를 지금쯤은 이제 다 보시지 않았을까. 네, 그렇죠. 그래서 시간이 이제-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그 영화 마지막 이야기들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네, 좋습니다. 싶은 마음도 좀 있고요. 네. 그래서 좀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빅터가 네, 가방 속에서 네. 그렇게 재즈가 담긴 지키고 가방. 싶었던 그건 과연 뭘까? 그러니까 빅터가 뉴욕에 온 이유는 뭘까? 네.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네. 원우 씨는 영화를 보셨으니까 혹시 음. 뭐 빅터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네.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? 그러니까 영화에서 일단 정답은 나오죠. 저희가 그쵸? 뭐 네. 스포일러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. 이제 영화 안에 재즈가 들어있었다라고 네. 하는 거는 그 빅터의 아버지 되시는 그렇죠.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. 재즈를 되게 좋아하는 되게 매니아셨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50명이 넘는 어떤 뭐 재즈 명인들의 네. 그 사인을 네. 이렇게 뭐 수집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네. 받으셨던 상황인데 그렇죠. 딱 한 명의 그 재즈 명인 네. 색소폰 연주자였었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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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분의 딱 한 명 사인을 받지 못한 게 이제 베니 골슨이라고 하는 네, 그렇죠. 연주자의 네.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의 채워지지 않은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아들이 대신 이렇게 메워주고 싶은 마음에 네. 뭐 왔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. 이거는 뭐 영화의 뭐 그러니까 뭐 그 실제 이야기랑도 다 별개로 그냥 네. 스티븐 스필버그 그 제작진이 이제 예. 끼워 넣은 에피소드인데 그렇죠. 뭐 표면상으로는 그렇죠.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네. 그다음에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뭐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큰 그런 의미가 있지? 뭐 네. 금전적인 가치가 있나? 뭐 좀 옥션에 내려고 하는 건가?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아버지랑 보니까 약속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. 네, 맞아요. 그냥 그런 건 안 나와요. 그냥 빅터가 네.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. 그쵸. 빅터가 그래서 지키고 싶었던 거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결국에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단 한 사람의 마지막 사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, 네. 그 열망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상을 만들어 준 거고 그 상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별로 보니까 여행에 익숙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미국이란 네, 미국이란 나라는 아예 처음인 것 같은데 네. 또 불구하고 그 모든 도전을 감행하게 만든 에너지였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.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사는 대로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. 네. 그 말처럼 이제 빅터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삶을 살고 싶었던 거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상황에 통제되지 않고 상황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고군분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. 이 영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지키고 싶었던 건 결국 본인이 되고자 했던 그 모습, 네. 뭐 그런 걸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닐까?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원우 씨랑 뭐 같은 생각이고 이 네. 영화를 보시면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빅터의 가방 속 비밀이 아버지의 어떤 버킷리스트 이행이니까. 그렇죠. 버킷리스트가 네. 딱이다. 그 표현이.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이 저도 원우 씨 말씀하신 대로 애틋한 소재일 수는 있지만 영화상에서 9개월을 기다리거든요. 네, 9개월 동안 표류할 정도로 그렇죠. 이걸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이걸 리즈너블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나? 이게 그 정도의 가치인가? 네, 뭐 이런 퀘스천이 뜨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가 남들이 보기에는 네. 좀 하찮을 수도 있고 세상의 시선에서는 좀 별 가치가 없을지라도 네. 의미라는 것의 기준은 내가 되어야 한다.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,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나를 설레게 하는 게
그렇지. 내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그렇지. 한다. 여러분 그걸 선택하세요. 이 얘기를 그냥 스티븐 스필버그가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네. 빅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준다고 봤어요. 그게 일종의 그 첫 번째 네.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네. 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. 좀 영화에는 일종의 조금 더 숨은 메시지도 있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빅터의 대척점에 있었던 그 빌런 네. 공항관리국의 프랭키라는 인물이 네.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게 좀 재밌어요. 자기는 사람과 서류, 스토리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다.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.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아주 중요해요. 그렇죠. 요즘 우리 세상을 봐도 여전히 생생하게 사람이란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의 위상을 줄세우는 스펙이라는 서류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더불어 저마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오죽하면 요즘 같은 시대를 콘텐츠 범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저는 또 한편에서는 존재도 있고 사람이란 존재도 있고 서류도 있지만 네. 이게 정말 과연 스토리야? 라는 생각을 좀 던져볼 때가 있어요. 네. 2010년대를 좀 돌아보면요. 네. 우리가 청년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 휘감았던 단어가 소위 말해서 금수저, 은수저, 뭐 흑수저 뭐 이런 수저론이었잖아요. 어떤 존재를 가리는 서류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네. 그 위세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내 삶의 스토리를 쓸 희망이 없어진 시대가 아닐까? 이런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네. 저는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그냥 보고 있을 뿐이지 네. 내 안의 스토리를 창조해 나가는 힘이 지금 오히려 없는 거 아니야? 이 콘텐츠 범람의 시대에 네. 이런 생각들도 좀 했는데요. 네. 좀 과도한 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쇼츠나 릴스 같은 쇼폼 콘텐츠 네. 얘네들이 각광받는 것도 사실 이 맥락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왜 이렇게 짧은 형태의 콘텐츠를 소비하느냐? 바빠서?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. 네.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확인된 길만 가겠다라는 이 심리가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. 길만 가겠다. 확정된 길만 가겠다. 네.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흐를지는 기대할 희망이 없고 이미 결정된. 그래서 당장에 그냥 내가 지금 딱 보고 재밌을 것 같은 것만 선착하는 거고 네. 지금 당장 날 만족시키는 것에만 가치가 있다. 네. 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.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. 그렇죠. 이 생각이 전 좀 들었었어요. 물론 이거는 저의 시각입니다. 그래서 이 심리가 계속 이어지면 길게 봐봐야 무슨 뭐 가치가 있냐. 기다리기만 하지. 지루하기만 하지. 네.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좀 설명하면 여기에는 희망이나 기대는 없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한계나 절망, 포기가 더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런데 여기서 빅터는 어떠냐는 거죠. 영화 말미에 보면은 프랭키도 빅터를 결국은 얽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거든요. 네. 툭툭 털고 다시 공항으로 들어가요. 빅터가 들어가는 걸 본 다음에. 비록 지금은 화려한 스펙이 아닐지라도 삶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건강한 사회고 희망이 있는 사회임은 분명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사회와 환경 탓만 할 거냐는 거예요. 저는. 여기서 터미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자기 원칙을 지키되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. 그러니까 원칙만 지키는 게 아니라 희망을 계속 잃지 않고 있는 빅터의 힘. 그래서 빅터라는 사람이 서류로 규정하는 것을 뛰어넘은 스토리의 힘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메시지 아니냐.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건강하고 건전한 그렇죠. 영화라고 생각했고 네.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이 힘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. 네. 이 희망이 너무 뭐 새마을 운동할 것 같은 메시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동화 같은 낭만이 네. 2024년을 시작하는 힘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선택했었습니다. 스토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야기 되게 재밌게 들리네요. 우리가 흔히 스토리를 정의할 때 단순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.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. 그렇죠. 어원을 따지면 그 안에도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스토리라는 건 뭐냐? 처음과 끝이 있고 그 안에 기승전결의 어떤 구조가 들어있는 걸 네. 우리가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역사를 얘기할 때도 히스토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나열이 아닌 거예요. 그냥 그렇죠. 사건들의 나열은 우리가 크로니클이라고 해요. 그렇죠. 그건 연대기라고 그렇죠. 합니다. 그냥 이렇게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건 역사일 수 없는 네. 거예요. 스토리일 수 없다는 거죠. 근데 우리 조셰프님이 얘기하신 그런 쇼츠와 릴스의 범람은 사실은 우리 삶 속에
끊임없는 크로니클의 그냥 그렇죠. 조각들인 거예요. 그런 것들만으로는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구성하기 뭐 없다라고까지 단어는 못하더라도 의미를 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. 그래서 우리가 쇼츠랑 릴스 보다 보면 2-3시간이 그냥 장난처럼 없어지거든요. 그렇죠. 그렇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물론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어떤 정보도 있고 뭐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고 유행도 있지만 희한하게도 그 조각들을 모았을 때 특별한 기승전결이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 기승전결을 만드는 건 결국에는 조시프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에게서 추정된 어떤 그런 자력이 있어야 한다. 그쵸. 우리가 철가루 같은 걸 뿌렸을 때 예를 들어서 하얀 종이 위에 철가루를 그냥 무작위로 뿌렸을 때 그 밑에 어떤 모양의 자석을 놓느냐에 따라서 철가루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. 여러 가지 쇼츠와 릴스도 좋고 저희도 그런 거 할 수 있게 되면 할 거예요. 그런데 적어도 그런 것들을 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소비할 때 그 종이 밑바닥에 있는 자기 모양의 어떤 고유한 자석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되게 근사하게 들으면서. 저희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, 네.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통속적이고 빤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즐거웠어요.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행복했고,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. 저는. 네. 혹시 뭐 영화 보시면서 좀 뭐 명장면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? 명장면이요. 네. 영화에서 명장면은 뭐 상당히 의도된 명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시 마지막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공항 내부에 있는 그 스토리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공항 내부만 주로 비치는데 딱 2번 정도 뉴욕 본이 그렇죠. 이제 정경을 보여주거든요. 처음은 상당히 비 오고 꾸리꾸리한 느낌의 JFK 공항 바깥에 막 차들이 꽉 막혀 있고 그렇죠. 막 This is 뉴욕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처음으로 빅터가 목도하게 되는 뉴욕의 모습이 하나 있고 공포스러운 뉴욕이죠. 그렇죠. 뭐야 이거 어떻게 막막한 느낌의 뉴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마지막의 뉴욕은 이제 그 빅터가 모든 그 재즈바에서의 일정을 다 소화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때 아주 고즈넉하고 여유 있고 뉴욕의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타임스퀘어의 그런 모습들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뉴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병치하면서 보여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연출이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어떤 대칭되는 대비. 네, 그래서 이 공산권 국가, 뭐 가상의 국가이긴 하지만 공산권 국가에서 사람에게 자본주의에는 이런 두 가지 얼굴이 있어라고 스필버그가 말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화였다. 근데 저는 이제 명장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. 네, 뭡니까? 뭐 짧게 얘기해 보면 이제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주는 그런 동화 같은 아기자기함은 분명히 있고 저도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행복했어요. 다른 한편으로 빅터의 모습이 나에게 이렇게 호감을 주는 이유는 뭘까? 톰 행크스가 연기한 빅터. 그리고 또 질문을 바꿔보면 만약에 이 영화가 똑같은 요 콘텐츠가 2024년에 지금 개봉한다면 어떨까? 저는 의외로 되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미국 백인 남자인 톰 행크스가 공산권 다른 민족인 그 영어가 어눌한 빅터를 연기했다는 시점에서 일단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사실성? 사실성도 그렇고 뭔가 문화 전유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. 이거는 같은 민족 적어도 슬라브 민족 배우에게 맡기던지 해야지. 톰 행크스가 영어 못하는 척하면서 하는 건 이건 넓은 의미에서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 들어가 있는 거다.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관점에 동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영화에서 이제 빅터가 관객들에게 호감을 사는 방식이 이 빅터가 되게 무해한 인간으로 그려지거든요. 그렇죠. 되게 귀여워요. 맞아요. 왜 귀엽게 그려질까?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.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. 그리고 요 현상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해요. 말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이 되게 어눌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모국어로 얘기할 때를 보면 완전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. 그렇죠.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도 미국 사람들한테 똑같아 보일 거예요. 저 사람 뭔가 그냥 되게 책도 별로 안 읽고 되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정신을 갖고 있을 것 같은. 하지만 다 알고 보면 대학 졸업하고 심지어 무슨 학위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. 톰 행크스도 그런 방식으로 연기를 하고 있어요. 약간 심영래 선생님처럼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살짝 과장되게. 그래서
포레스트 검프예요. 그렇죠, 맞아요. 네. 포레스트 검프예요. 근데 이제 이 빅터의 경우에도 영화 중반에 보여주는 그런 능력치들을 보면 상당히 유능한 기술자의 모습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빅터의 모습을 상당 부분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, 이 영화가. 그래서 이 영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연출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전작을 우리가 그 몇 건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디아나 존스잖아요. 그렇죠. 이 스필버그가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을 보여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저는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에 대해서 저는 근시일 내에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도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을 되게 문명권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아예 얘기를 해버리거든요. 네. 근데 이 영화에도 보면은 이 가상의 공산권 국가에 살고 있는 이 한 명의 소시민을 상당히 자기보다 적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조금 밑으로 바라보는 듯한 데서 그 유발되는 호감과 내려다본다. 그게 있다는 거예요. 네. 거기서 유발되는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영화가 관객들로 하여금 빅터에게 호감을 갖게 만드는 방식이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고 따라서 무해한 사람이야 라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스필버그가 관객들에게 재미를 혹은 감동을 유발하는 방식이 다른 전작들에서도 이런 그 작법이 많이 관찰된다면 저는 재평가를 피해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이 영화를 보면서. 그리고 또 20년 지나가지고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 영화 안에서도 되게 귀엽고 동화 같은 영화지만 되게 깨알같이 여성 혐오적인 시선이 들어가 있어요. 특히 이 영화에서의 그 여성 주인공인 아멜리아 워렌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 이제 승무원으로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영화가 또 만약에 2024년에 개봉했다면 저는 승무원 협회에서 바로 공무원 날아갈 거라고 생각해요. 영화에서 뭐 승무원에 대한 그 차별적인 시선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. 승무원들은 생체 시계가 우리랑은 달라. 걔네들은 언제나 그런 남자들과 관계를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. 맞아요. 이런 류의 대사들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뭐 우리 시대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거 아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페미니즘이 자꾸 문제를 제기했구나라고 일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왔을까.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인디아나 존스 1, 2편 초기작들을 보면 여성 캐릭터 몇 명 있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그 허름한 그 드레스를 입고 그 세트장에서 촬영하는 걸 보면은 와 정말 빡셌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위대한 감독이고 정말 영화 너무 잘 만드시고 그렇긴 하지만 또 좀 지금 시대에서 바라봤을 때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. 그래서 전 근데 이런 관점들이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논란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너무 그 현재 관점에서는 이제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말거나 이 영화를 아니면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경고 메시지 같은 걸 띄워야 된다.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걸 보면서 또 저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우리가 할 일은 옛날 영화 이런 터미널이 됐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됐건 옛날 영화를 지금 관점에서 바라보는 작업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에 안 드는 장면에 대해서 막 뭐 이 장면을 삭제하라거나 혹은 뭐 스필버그의 어떤 영화적인 역량을 뭐 과소평가하거나 이거는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. 다만 그 당시 작품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보는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재평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런 작업들을 해나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 2시간 동안 되게 행복했었고 아기자기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 걸?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명장면과 함께 이제 안티 명장면이죠. 역 명장면을 한번 얘기 들어본 거예요. 네. 저는 이제 원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. 네네. 근데 원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구나. 이런 것들을 다
되게 세세하게 모든 걸 그러니까 코미디를 코미디로 바라보지 못하고 네. 그런 시대에 정말 있구나.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다. 이게 지금 현재에선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그 정도에 따라서 질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그쵸. 이게 뭐 필요한 건가? 아니면 필요할 수 있는데 좀 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. 왜냐하면 예술을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. 이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저는 뭐 원우 씨의 생각은 원우 씨의 생각이고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명장면에 대해서는 원우 씨랑 사실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 대사에 있어요. I'm going home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어디가? 그러니까 I'm going home 그 얘기해요. 근데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던 사람이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사인 한 장 받고 나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. 나 이제 크라코지아 돌아갈래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명을 다했으면 그냥 가는 거다. 과연 우리는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느냐? 내가 돌아가야 할 때 그냥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. 그 사명을 내가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느냐? 저는 그 문장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후련하게 느껴졌었고 나도 내가 돌아가야 할 때 가뿐하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나의 어떤 미션들을 내 삶의 어떤 목표들을 어떤 가치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봤었고 뭐 원우 씨 말씀하셨던 그 어떤 커멘트는 사실은 저는 좀 그런 마음은 들어요.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때의 스티븐 스필버그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고 그의 사상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죠. 근데 이 영화는 뭐 어떤 뭐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런 거를 영화가 그걸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사람들끼리 그런 시대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곧 그 감독의 사상으로 등치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요 시대가 저는 조금 슬펐어요.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개인의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대세가 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약간 우리 안에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 아닐까?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뭐 재밌게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뭐 빅터라고 하는 캐릭터의 그 무해성을 증명해 나가는 방식, 그러니까 구현해 나가는 방식이에 대한 이제 지점에서 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거는 동화 같은 컨텐츠를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좀 불가피한 과정이기는 해요. 과정이긴 하죠. 그러니까 제가 스필버그의 연출법에서 되게 이분이 영화를 정말로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실화 모티브에서 영화로 추출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예술 영화보다는 상업 영화로 추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매우 예리하게 잘 캐치해 나가시는 분이고 그걸로 진짜 대가의 반열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관점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영화를 막 뭐 이 영화는 뭐 쓰레기다 이런 관점 전혀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오히려 추천하는 입장인데 이제 만약에 이런 지금 시대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었던 거고 조지프님이 얘기하셨던 그 명장면에서 사실 빅터라고 하는 캐릭터가 지금의 또 우리에게 되게 멋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조시프님이 표현하신 그런 미션을 되게 자기 스스로가 정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 마지막 사인 하나가 자기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데 당장 우리도 그걸 납득하기 힘들 정도잖아요. 그게 저렇게 몇 달 동안 억류되어 있는 걸 감당할 정도의 미션이야? 근데 빅터한테는 그랬던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저는 스필버그가 이 빅터라고 하는 사람을 이란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은 이란이었는데 동구권 공산국가로 갖고 온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돈만 쓰면 돈만 쓰면 꿈도 살 수 있고 목표도 살 수 있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보자. 이 사람들은 우리랑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다. 근데 그런 모티브를 우리도 얻어갈 필요가 있다.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런 우리도 은연중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목표를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을 참 잘 만들어진 장면인 것 같아요.
스필버그가 참 이야기꾼이죠. 근데 네. 저는 이제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이야기에 좀 첨언하면 스필버그의 아주 가장 큰 강점이 이야기를 쉽게 만든다는 것 같고요. 맞아요. 그래서 관객이 따라가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스필버그가 해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는 매우 좋아요. 네. 그래서 저도 이 터미널이란 영화에 대해서 빅터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, 그 사람이 지켰던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매우 좋은데 반면에 저는 조금 아쉬운 건 그 모든 구조화를 너무나 쉽게 이렇게 그 세공을 다 해서 나가버리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기에 좀 영화들이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요거만 봐. 이런 스필버그가 던져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건데 혹은 이게 나쁜 건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영화에 있는 다른 시선들은 이미 다 너무 이렇게 세련되게 세공되어 버리고 나니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죠. 그게 저는 스필버그 영화의 어떤 명암인 것 같아요. 늘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. 스필버그 작품은 너무나 이야기가 아주 일종의 책으로 따지면 가독성이 좋다. 너무나 쉽게 따라갈 수 있다. 그러나 남았을 때 개개인의 어떤 그 만인에 대한 어떤 그 토론 주제가 나오진 않는다. 그렇지.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떤 상업 영화의 특징 아닐까? 이것만 봐라고 하는.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이 감독 실제 성격 좀 나쁠 것 같은데. 그렇죠. 이런 생각들 상당히 독선적일 것 같고 상당히 좀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뭐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다양하게 저희 생각을 이렇게 나열해 봤어요. 아마 터미널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다양한 관점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영화만큼 드는데. 떠든 것 같아요. 네. 넷플릭스에서 이제 내려가기 전에 보셨기를 또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.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? 네, 첫 영화 발골 오늘은 터미널이라는 영화로 산뜻하게 시작을 해봤고 다음 영화는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죠. 결정 안 됐죠. 우리 요새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또 뭐 2월달에 이제 1월에 올려주시는 메시지들 보고 네, 저희가 맞아요.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뭐 50년대 영화들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조금 클래식 무비나 아니면 좀 화제가 되는 영화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. 네. 저희 호시절 두 남자는 다음 영화를 들고 다시 오디오 클립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랑 네이버 TV 채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, 오늘은?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? 여러분의 오늘을 호시절은 변함없이 응원합니다.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. 호시절